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실행과 관련해 강하게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전철 무임승차로 발부된 티켓은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심리하는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하원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은 그라운드 호그가 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봄을 예측하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입니다. 올해는 이른 봄이 예고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에서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실행과 관련해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관련 법안을 두고 재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최근 버팔로 지역지와 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그가 마리화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데 불편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와 관련된 소송이 마리화나 통제위원회 그리고 주 마리화나 관리국을 상대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의 개점 거절 사례 등으로 인해 소까지 제기됐고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대기 중인 소매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 결정 주체에 대한 이견이 많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는 실정이라며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하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개찰구 시스템을 바꾸고 시 당국이 단속경찰도 대거 배치하면서 단속을 강화했지만 무임승차 관행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전철 무임승차로 발부된 티켓이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고다메스트 보도에 따르면 NYPD는 지난해 전철 무임승차를 시도하던 이들에게 10만 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전철 무임승차를 시도하다 티켓을 받은 경우는 지난 2년간 160% 늘었고 체포 건수도 지난해 9월 기준 1,900건으로 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2022년 말 대비 일평균 1,000명 이상 경찰을 추가 투입하고 단속을 강화했지만 무임승차는 더 늘었습니다. MTA가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이 공유되는 등 노력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전철역 중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한 역들은 브롱스와 퀸즈, 브루클린에 밀집돼 있고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무임승차가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MTA는 지난해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6억 9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전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2억 8,500만 달러에 달하며 버스의 경우는 탑승객의 절반 가까이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뉴욕시와 MTA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중대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8일 대법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진영 모두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여부를 심리하는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등 보수 진영 판사 6명과 진보 진영 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트럼프 진영은 보수적 법리 해석에 따르더라도 트럼프 측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은 고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원 판사 등 보수 입장의 판사들이 과거 밝힌 입장이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헌법 14조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 스켈리아 판사가 과거 판결에서 공직자들은 헌법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과 그에 대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동의가 이번 사건의 주요 반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진보 법률단체와 보수주의 입장의 전 항고심 판사 마이클 루티그는 스켈리아 판사의 판결을 인용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정헌법의 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도 정부 모든 직책의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적 논란을 다루게 될 예정이고 양 진영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무부가 재미 이산가족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하원 의원과 공화당 한국계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이 초당적 협력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이 법안에는 국무부가 재미 이산가족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장관은 이 법안 시행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에 예산 지원을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국무부는 또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북한의 반응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대면 및 화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간 민간 단체들이 수집해온 이산가족 명단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등록해 주도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이산가족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명단 작성을 기대했습니다. 웩스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헤어진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78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패키지가 통과됐습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에 환급금 증액도 포함됐습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에 환급금 증액이 포함된 780억 달러 세금 패키지가 연방하원에서 지난달 31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인 자녀 세금 크레딧 중 환급 가능한 크레딧을 1,6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1,800달러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되며 환급성 크레딧은 향후 몇 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2,000달러에 이를 예정입니다. CNBC는 하원에서 초당적 세금 패키지 통과로 자녀 세금 크레딧 환급성 크레딧 증액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1,6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환급금 증액이 확정되면 수정 보고서 제출이 필요 없이 IRS가 자동으로 조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고 IRS는 변경된 사항을 자동으로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금 패키지는 저소득층 가정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세금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지만 캔자스주 토피카시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캔자스주 도시인 토피카시는 인구 감소와 낮은 실업률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빈자리 6,600개가량을 채울 인력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대부분주에서 민주당 소속인 마이클 파딜라 토피카시 시장은 이민자들의 유치가 지역사회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피카시는 경제개발단체인 그레이터 토피카 파트너십과 협력해 2019년 토피카를 선택하라는 캠페인을 통해 거주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또 이주 비용으로 이민자 1인당 최대 15,000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페인어권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집중했는데 토피카시의 인구 12만 6천 명 가운데 약 17%가 히스패닉계로 지난 10년 동안 히스패닉계 인구의 비중은 약 25%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난민 구호단체도 토피카시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미 16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일원의 공항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JFK와 라과디아, 뉴아까지 3개 공항을 통틀어 1억 4,4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2023년 뉴욕 일원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인 총 1억 4,400만 명을 기록했고 이전 기록인 2019년 1억 4천만 명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뉴욕공항은 지난해 4,910만 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면서 2019년보다 6% 증가해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터미널 A의 보수 공사로 인해 20% 더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라과디아 공항도 3,240만 명의 이용객으로 4% 증가했고 JFK 공항은 한 해 동안 6,250만 명이 이용하며 세계적인 공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연말인 12월에만 국제선 이용객이 28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항만청은 현재 300억 달러를 투입해 새 공항의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뉴욕 공항의 접근성 개선과 에어 트레인 시스템 교체, JFK 공항의 새로운 터미널 1 공사 등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터미널 5와 연결된 터미널 6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했던 터미널 4 공사는 완료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라운드 호그가 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봄을 예측하는 풍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굴에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면 겨울이 6주간 더 지속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른 봄이 예고됐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성촉절, 겨울잠에서 깨어난 그라운드 호그가 굴에서 나오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겨울이 6주는 더 계속되고 그냥 나오면 봄이 일찍 찾아온다는 속설을 가진 날입니다. 미국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그라운드데이 행사 중 가장 유명한 곳이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펑스타우니에서 치러지는 이벤트. 이곳의 마머스 필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미국 내 명사입니다. 올해 봄은 일찍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 명의 관중 앞에 나온 그라운드 호그 필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필이 이른 봄을 예측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자 기록이 유지된 이후 21번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펑스타우니 필은 자신의 그림자를 본 기록이 더 많았습니다. 107번은 자신의 그림자를 봤고 20번은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21번째가 됩니다. 같은 시간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스테이튼 아일랜드 척으로 불리는 그라운드 호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해 역시 올해 이른 봄을 예측했습니다. 성촉절 행사는 오하이오주의 버카이 척, 조지아주의 보레가드리 장군 등의 이름으로 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스크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중앙정보국 요원 조슈아 셜트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연방검찰은 중앙정보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던 셜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간첩범죄를 저지르며 조국을 배신했다며 그는 정보 유출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종신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판결에서 셜트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디지털 진주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50개 학군과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에 1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학습 손실 대처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교회 약 2천만 달러 등 주 전역의 15개 학군과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가 팬데믹 학습 손실 회복 보조금을 40개 학군과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가 정신건강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13일 실시되는 뉴욕 연방하원의원 제3선거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11일까지 조기투표가 진행됩니다. 보궐선거 조기투표 시간은 2월 3일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월 7일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월 11일에서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조기투표 장소는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퀸즈 리들렉 와이스톤 더글라스톤 유권자의 경우 퀸즈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조기투표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가정폭력 사망검토위원회와 얼번 리소스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아내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24명과 비교해 29.2% 늘어난 것으로 10년 내 두 번째로 큰 폭입니다. 가정폭력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수를 보로별로 살펴보면 브루클린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롱스가 11명, 퀸즈와 맨하탄은 각각 3명과 4명, 스태튼 아일랜드는 가정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41%는 흑인 여성이었고 36%는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분석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